박 PD의 픽.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박 PD 픽에서도 정부의 신뢰,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밤에 실내하는 건 아니죠? 낮에도 못하는데 밤에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있다고 해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게 참 말장난 아닙니까? 제한적이다도 아니고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거는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요소수 문제 2년 전에도 있었고, 저희 방송 9월에도 이 요소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요소를 원료로 쓰는 농업비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경불진을 포함한 각종 조직과 단체가 이렇게 우려를 쏟아내니까 농림부가 어제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라 요소수 품귀를 겪은 이후 수입선을 카타르, 사우디 등으로 다변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65%에 달했던 중국산 수입 비중이 현재는 22%로 떨어졌다. 그리고 국내 비료업계는 비료용 요소를 46만 톤 보유 중이다. 이는 연간 예상 수요량인 37만 톤의 125%.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설명인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요소 비료 말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있잖아요. 자동차 쪽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정부 부처가 아주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 나온 자료는 다른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낳은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 2년 사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다른 정부 부처는 관세청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21년에 83.4%였는데 작년에 71.7%로 줄었다가 올 10월까지 91.8%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아니, 9월에도 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90%가 넘고 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90%를 그대로 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단발성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국 화학비료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멘트도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요소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도 요소 수출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면 3월 아닙니까? 내년 3월까지도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이고. 아니,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지금 어찌하고 있다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차량용 요소 문제가 불거졌고 이때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거를 대신해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로 국방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었다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요소수 품귀와 같은 그런 시급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놀랍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비료용 요소는
125%니까 걱정 마라 라고 했던 정부의 멘트. 그런데 차량용 요소는 오히려 탈중국했다더니 91.8%로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125% 여유가 있다라는 정부의 설명. 믿음이 갈까요? 아이고,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중2인 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더니 2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무려 6명이 결석을 했다. 아이고, 이유는 독감, 폐렴,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환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말 둘째 녀석이 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큰애 반 아이들 6명이나 결석을 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어제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대만과 같은 인접국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걸 권고하고 있다. 소아 감염병은 학교, 유치원 등교를 비롯한 집단 생활이 불가피해서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이 한순간에 확산한다. 아직 유행 단계는 아니지만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은 필수 인력이 부족한 데다 최근 독감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해서 만약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유행하면 소아 진료 대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하. 아니, 요즘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또 쓰라고 권고한다고 누가 쓸까요? 네. 이어서 이런 얘기도 곁들입니다. 진료 현장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정부는 오픈런,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고통과 코로나 때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아직 유행 수준이 아니고 신종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도 병원 와봐라 인간들아. 진료 대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기본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유행하면 환자, 보호자, 의료인들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치닫게 된다.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브리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요게 뭔고 봤더니요 4급 법정 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3년, 4년 주기로 유행을 한대요. 보통 9월부터 환자가 늘어서 이듬해 3월까지 유행을 하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작년 진료받은 환자 17,600명 중에 9살 이하가 63%, 3명 중 2명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병도 환자 접촉 등으로 감염된다면서요. 맞아요. 환자의 기침, 콧물, 그러니까 호흡기 분비물이 비말로 전파가 되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는 반에서 한두 명이 걸리게 되면 다 걸린다고 봐야죠. 주요 증상은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이고요. 일주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감기와 달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한 달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이고 보호자도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달이 지나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더 심한 폐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부는 이 병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추워지면 늘 다가오는 병이었어. 라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의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설명. 왜 믿기가 어려운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 사례라고 해야 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온열 질환 발병 가능성, 유행 정도, 위험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이죠? 아침에는 영하권입니다. 근데 온열 질환 발행 가능성과 유행 정도가 위험이라고 표시를 했대요. 아하, 이 계절을 앞서가는군요. 온열 네. 질환이 뭡니까? 여름에 더워서 걸리는 병이에요. 열사병 이런 거. 자, 근데 전국 최고 기온 요즘은 낮에도 한 자릿수죠. 수도권 같은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은 보통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 온열 질환의 위험성을 최근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동남아 같은 뜨거운 나라로 많이 가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일러를 너무 많이 켜놔서 집 안이 덥다. 뭐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네요. 공단은 자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환경부, 식약처, 기상청 등의 자료, 그리고 블로그와 뉴스 같은 민간 정보까지도 활용을 해서 질병 정보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안내를 합니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에서 온열 질환을 위험,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었죠.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 11월까지도 한참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11월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나 보죠. 알람 서비스의 전용 페이지에 온열 질환 항목을 따로 노출하고 계속해서 위험하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야 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일러줬나 봐요. 그래서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이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아닌 메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온열 질환 발병 소지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고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메인 페이지에서는 왜 제외가 안 됐느냐라고 했더니 현재 조치 중인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그 조치 내년까지 할 건가요? 네.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얼마 전까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디지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도 개판이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건보공단 얘네는 도대체 계절을 왜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정부의 신뢰도를 굳이 애써 낮추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요소수 탈중국했다더니 오히려 의존도가 올라갔고 폐렴 위험하지 않다라면서 겨울에 열사병 주의하라고 하고 도대체 믿기가 너무 어려운 정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도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